주시라의 집 거실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었습니다. 소파에서 이풍주는 시라를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송미령과의 대치로 지칠 대로 지친 풍주는 시라의 집으로 찾아와 그녀의 품에서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라는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안고 있는 풍주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풍주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송미령 때문에, 병원 일 때문에,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라는 풍주의 손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송미령을 말리다 다친 손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시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풍주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시라는 조용히 풍주의 품에서 빠져나와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풍주가 깨어나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윤순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풍주를 보고 순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 이옥순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강세와 마리의 결혼 문제, 그리고 시라와 풍주의 관계. 순애는 부엌으로 들어가 시라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풍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이대로 계속할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시라는 국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풍주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송미령이 무슨 짓을 하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애는 딸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시라는 자신의 선택을 확실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풍주가 잠에서 깼습니다. 시라가 차려준 아침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던 중 풍주는 어젯밤 도난당한 상자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풍주는 시라에게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바로 자신과 송미령의 과거를 증명하는 서류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의 결혼 증명서, 이혼 서류, 그리고 미령이 유산했을 때의 병원 기록 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라는 놀랐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서류를 자신에게 맡겼냐고 물었습니다. 풍주는 시라야말로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송미령이 또 거짓말을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 서류들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류들이 도난당했습니다. 풍주는 누가 훔쳐갔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송미령이거나 아니면 송미령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풍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미령을 고소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풍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는 사본을 만들어 두었다고, 원본을 잃어도 증거는 남아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풍주의 얼굴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송미령이 그 서류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미령은 진기식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풍주에게서 빼앗은 파일이 담긴 USB였습니다. 미령은 기식에게 USB를 건네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풍주의 뉴욕 시절 의료 기록, 그리고 한 환자의 수술 실패 사례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식은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자 기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풍주가 뉴욕에서 담당했던 환자의 수술 실패 기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풍주의 실수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지만 교묘하게 편집하면 풍주의 과실로 보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령은 기식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엄기분 원장에게 가서 풍주를 압박하자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부추겼습니다. 기식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기식의 야심을 자극했습니다. 풍주만 없으면 기식이 엄병원의 차기 원장이 될 수 있다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속삭였습니다. 기식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미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풍주의 그늘에 가려 살았던 분노와 질투가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기분 원장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고 풍주가 병원에 해가 되는 인물이라고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강마리는 병원 보안팀에 부탁해 어젯밤 사건의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리는 도둑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리는 과거 송미령을 조사할 때 봤던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에서 미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사진. 그 중에 지금 CCTV에 찍힌 도둑과 비슷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마리는 즉시 강민보에게 연락했습니다. 민보가 가지고 있던 송미령 관련 자료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보는 마리에게 자료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마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CCTV 속 도둑과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뉴욕에서 송미령의 심부름꾼으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리는 확신했습니다. 어젯밤 도난 사건은 송미령이 계획한 범행이었습니다. 미령은 풍주와의 과거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 상자를 훔쳐간 것입니다. 마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 마리는 먼저 강세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강세는 형 풍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두 형제는 마주 섰습니다. 강세는 형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세는 형에게 마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실화와 연인 관계가 되면 자신과 마리는 어떤 위치가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풍주는 동생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주는 강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가족 관계보다 우선이라고. 강세가 마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강세는 형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 옥순에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처음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끝이 어떻게 되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규했던 순간, 강세는 결심했습니다. 마리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으로, 그리고 어떤 반대가 있어도 마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풍주는 동생을 격려했습니다. 자신도 실화를 지킬 것이라고, 송미령이 무슨 짓을 하든 실화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사랑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윤순애는 집에 혼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옥순에게 강하게 반대했던 일, 그리고 딸 실아의 단호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애는 사실 마리와 강세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아가 풍주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마리와 강세가 결혼하면 실아와 풍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송미령의 방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실아의 눈빛을 보고 순애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실아는 이미 풍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애는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실아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로서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애는 강민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보는 순애의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순애는 민보에게 마리와 강세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애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송미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령이 실아와 풍주를 계속 괴롭힌다면 결혼도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보는 순애의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자신도 이미 송미령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난 사건의 증거도 확보했고 과거 뉴욕에서의 악행 자료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민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옥순에게 연락해 마리와 강세의 결혼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병원 원장실에서 엄기부는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종 사인을 해야 하는 서류들이었지만 기부는 선뜻 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숙희가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숙희는 기분에게 왜 자꾸 사인을 미루냐고 물었습니다. 기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기부는 최근 진기식의 움직임이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식이 송미령과 자주 만나고 이영경과도 밀약을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만약 지금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한다면 그것이 기식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숙희는 기분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인을 미룬다면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부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부는 숙희에게 이풍주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풍주에게 진기식을 견제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숙희는 기분의 지시에 따라 풍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진기식과 송미령은 엄기분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식은 원장에게 풍주에 대한 중대한 제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을 보고 기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식은 기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풍주가 뉴욕에서 근무할 때 한 환자의 수술을 실패했다고, 그 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주가 막대한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부는 기식의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풍주가 그런 일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부는 기식에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식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송미령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자신도 뉴욕에 있었을 때 이 소문을 들었다고, 풍주가 의료 사고를 숨기고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부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부는 직접 풍주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식과 미령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문숙희는 복도에서 이풍주를 만났습니다. 숙희는 풍주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긴급히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숙희는 풍주에게 진기식이 송미령과 손잡고 풍주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시절 의료 기록을 가지고 원장에게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풍주는 놀랐습니다. 그 의료 기록은 자신의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하면 마치 자신의 실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풍주는 숙희에게 왜 자신을 도와주냐고 물었습니다. 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 진기식에게 이용당한 적이 있다고, 기식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동료도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풍주는 숙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대응 방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세는 강마리를 한강변으로 불러냈습니다. 저녁 무렵 강변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강세가 왜 갑자기 자신을 부른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강세는 마리의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강세는 마리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기대도 주변의 시선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마음으로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강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리를 지키겠다고, 송미령이든 누구든 마리를 해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강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강세는 마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좋다고, 마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만은 확실히 전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청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리는 대답 대신 강세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신도 강세를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세는 마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송미령은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을 통해 풍주를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미령은 다시 강마리를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협박용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마리만 없으면 주시라는 무너질 것이고, 시라가 무너지면 풍주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미령은 심부름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리를 납치한 후 해외로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심부름꾼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미령은 막대한 돈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령은 마리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출퇴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미령은 노트북에 마리의 사진을 띄워놓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주시라는 마리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송미령의 위협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불안했습니다. 시라는 마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는 강세와 함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라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라는 강민보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습니다.
송미령을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보는 시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렸습니다. 도난 사건의 증거와 과거 뉴욕에서의 범죄 기록을 모두 첨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라는 민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송미령이 고소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복으로 마리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보는 시라를 안심시켰습니다. 이미 마리의 안전을 위해 사설 경호원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가 어디를 가든 몰래 따라다니며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시라는 민보의 세심한 배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한 남편이지만 여전히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보가 고마웠습니다. 엄기분 원장은 이풍주를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기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분은 풍주에게 뉴욕 시절 의료 사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환자 사망 사건이 정말 있었냐고, 그것을 숨기고 한국에 왔냐고 추궁했습니다. 풍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은 자신의 과실이 아니었다고,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합의금은 유족의 생활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진기식이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기식은 풍주의 설명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왜 그 사실을 병원에 보고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풍주는 기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굳이 들춰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그 사건을 왜곡해서 퍼뜨린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식은 풍주의 경고에 당황했습니다. 풍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 USB 파일이 어떻게 기식의 손에 들어왔는지 알고 있다고, 송미령과 공모한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주는 기분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며 필요하다면 뉴욕 법원의 판결문과 당시 담당 변호사의 증언을 모두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부는 풍주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부는 풍주를 믿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기식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식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송미령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마리는 밤늦게 병원 당직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강세와의 데이트를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한산했습니다. 몇 대의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는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마리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마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남자들이 마리를 붙잡고 승합차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강민보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이었습니다. 경호원은 남자들에게 달려들어 격투를 벌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마리는 간신히 입을 막은 손을 뿌리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경비원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남자들은 계획이 틀어졌다고 판단하고 급히 도주했습니다. 승합차는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경호원이 마리를 부축했습니다. 마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시라는 마리가 습격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고 마리는 경찰에게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라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리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마리를 잃을 뻔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범인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어젯밤 상자를 훔친 도둑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시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송미령이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라는 경찰에게 송미령을 고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라는 강민보에게 전화를 걸어 준비한 고소장을 당장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보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라는 직접 송미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풍주가 만류했지만 시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라는 송미령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시라는 미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령은 시라의 전화를 받고 비웃었습니다. 시라는 미령에게 당장 로비로 내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자고 외쳤습니다. 미령은 흥미로운 듯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두 여자는 로비에서 마주섰습니다. 시라는 미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라는 미령에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령이 풍주를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령은 시라의 선언을 듣고 웃었습니다. 자신을 법정에 세울 증거가 있냐고 도발했습니다. 시라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민보가 준비한 송미령의 과거 범죄 기록, 도난 사건의 증거, 그리고 오늘 마리 습격 사건의 CCTV 캡처 화면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시라는 미령에게 서류를 던졌습니다.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이 미령을 체포하러 올 것이라고, 도망가고 싶으면 지금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미령은 서류를 집어들고 시라를 노려보았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다음 회 예고, 송미령의 체포 횟수 도주, 진기식의 몰락과 배신의 대가, 강마리와 이강세, 결혼 날짜 확정, 그리고 풍주와 시라의 관계는 엄병원 28년 비밀이 드디어 폭로됩니다. 78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